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하루 또 잘 보내셨는가요? 오늘 새로운 날의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너예요. 공자님의 책이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다시 언제나 다시 꺼내봐도 그랬었지 싶은 그런 동양의 바이블 동양의 성경 같은 책이 아닌가 싶은데 오랜만에 다시 노너 리마인드 하시는 계기 되시라고 소개해 드려 볼게요. 공자님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까요? 자, 보시죠. 기원전 551년에 오늘날의 산동성 지역에서 태어난 공자의 삶에 대해서는 워낙 부풀려진 정보가 많지만 상왕조의 후손인 송씨 가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겨우 2살 때 아버지를 여의면서 귀족 가문임에도 궁핍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춘추전국 시대의 분이시고요. 공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일을 했으나 결국에는 그의 지혜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늘어나면서 관직에 진출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관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관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관료는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나라의 녹을 받는 그런 관료였던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었고 관료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관료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랫동안 갖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실업자, 백수, 공부하는 백수, 또 가르치는 백수, 그런 삶의 형태를 보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관료로서 출세했던 입신했던 그런 기간도 짧게나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53세 때에 그가 형조판서에 노나라의 형조판서 대사구라는 그런 직함에 올라서 잠시간 이 법무부 장관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되신 지 열흘 만인가 하셨던 일이 당시 이제 좀 거부에 해당했던 법을 어겨가면서 부를 취했던 한 사람,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한 일이 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잘못을 한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았지만 그처럼 나라의 큰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자가 매우 엄격한 판단을 하고 아주 즉각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흘 만에 그런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공자의 면모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나라 왕과 의견 충돌을 빚은 후에 공자는 다시 나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다른 여러 통치자들의 정치 고문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어떤 정치 고문이라면 정치 멘토 이런 거겠죠. 권세나 관직, 직함 이런 것들하고는 부하고는 좋은 가문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최근에 알게 된 그 공자의 라이프, 그 삶, 어렸을 때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태어나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홀로 견뎌야 했으며, 그런 이제 공자의 일대기를 저는 최근에서야 읽게 됐거든요. 조금 놀랍더라고요. 진창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었었던 거구나. 어쩌면 그 소크라테스, 또 예수님, 그런 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추구하고 사신 것처럼, 또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공자님에게도 그런 어린 시절과 일화, 그런 이야깃거리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공자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이런 것이랑 조금 연관이 되어서 그의 삶을 별로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왠지 뭔가 이 딱딱하고 엄격한 규율, 충효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를 조금 무겁게 하고 틀 안에 가두는 그런 사상들로 많이 연결이 되어서 공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마음 자체를 좀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도 굉장히 우리와 똑같은 더 척박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자기 길을 묵묵히 무수의 불처럼 걸어간 한 인물, 오래전에 한 선배 였구나 하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공자를 다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공자는 여러 나라, 여러 통치자들의 정치 멘토로 생활하게 됐고요. 기원전 485년에는 노나라로의, 그 추방당했던 노나라로의 복귀가 허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시경과 서경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말년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 제자들과 후원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고, 기원전 479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 아주 조금 앞선 그런 삶을 사시다가 먼저 가셨죠. 자, 공자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짧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가 남긴 그의 말들을 제자들이 기록한 논어의 내용들, 그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들 간추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이 대표 문장으로 뽑아져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 내에서 맡은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제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이 인간이라는 단어의 한문이 옆에 써 있는데, 오늘따라 그 한문이 제 눈에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인 사이간. 네네.
자장이 공자에게 인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서 5가지를 실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인이다. 자장이 그 내용을 여쭙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공손함, 너그러움, 미더움, 민첩함, 은혜로움이다. 듣기만 해도 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순간적으로.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믿어오면 사람들이 신임하게 되고, 민첩하면 공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사람들을 부를 수 있게 된다. 주옥 같죠? 오늘 이 주옥 같은 문장들이 쏟아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공자께서 자선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자선, 그는 군자의도 4가지를 갖추고 있었다. 처신에는 공손하고, 윗사람을 섬김에는 공경스러우며, 백성을 먹여 살림에 있어서는 은혜롭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의리에 맞게 하셨다. 번지가 인에 대하여 공자께 여쭙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매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알미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가 2500년 전에 그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 정치,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러는 것은 25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기지 않지만 꼭 같은 것 같습니다. 25년 2년 5개월이 아니고 250년이 아니고요, 2500년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100년, 그 짧은 찰나의 삶을 살다 가는 거죠. 공자는 우리보다 2500년 400년 전에 살다가 가신 거고요. 우리 이후로도 250년, 2500년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요새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계기로 많이 달라진다면 2500년, 7500년도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가 3000포로 빠졌죠?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그 의사상이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수와 기간만 따져본다면 공자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라 말할 수 있다. 공자는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우기 적어도 200년 전에 정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운영했고, 개인의 덕과 정치적 질서를 강조하는 그의 일이관지,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일이관지 철학은 중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던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한 아주 훌륭한 사상 중 하나였다.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음을 오히려 보다 앞서고 있음을 우리는 이 공자라는 선배 스승을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을 이끌었으나 국가주석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대에는 공산당을 타도하려는 그 봉건체제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이 공자도 철폐의 대상으로 전락했었죠.
최근 들어서야 중국 정부는 다시 유교의 부흥을 허용하고 있고요. 유교가 도덕적 덕성을 중시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할 소중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덕분에 오늘날 중국의 중등학교에서는 공자의 경전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는 전 세계 유교 연구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윤리와 공익을 크게 강조하는 유교 철학은 주로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윤리,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자 하는 그런 철학, 그런 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사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도로 표현되는 예의 범절이 강조되고 있고요. 이것은 가변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공자의 연구자인 유전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작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에게서 사회적 관계의 막을 벗겨버리고 나면 자아나 영혼 등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한 사람이란 곧 그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는 오로지 부모, 지인, 통치자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할 때에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한다.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거대한 통합체 내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든 그 나름의 설 자리가 있다. 당신의 그대의 우리 청취자님들의 그 역할, 맡은 바 임무, 사회 내에서의 맡은 바 임무 어떤 거세요?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나날이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늘 궁금합니다. 컨푸시어스란 공부자의 라틴어식 이름이고요. 노너란 그저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예요. 노너라는 게 대단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컨푸시어스 이제 서양에 알려진 이 공자의 이름, 이 공부자의 라틴어식 이름이고, 그리고 노너라는 것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저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란 의미의 용어, 단어라고 하네요. 이 책의 경우, 노너의 경우 공자의 후학들이,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사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한데 모은 일화와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공자의 서거 이후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중국 전역에 전파했고 각자 공자의 철학 중에서 성품상 자신의 결점을 반영하는 특정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다녔다고 해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전파하고 다닌 것, 전 세계를 걸쳐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에 이르게 됐지만 대한 그것의 시작이었죠. 선교 활동의 시작이었죠. 예수님의 생애와 공자님의 생애, 가르침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생애의 패턴은 거의 똑같고요. 그 메시지도 뭐 굉장히 많이 그 유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는 어떤 시기와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가 되었고요. 또 이 한 곳에서 발생한 이 공자와 그의 가르침, 그의 메시지들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종교가 아닌 그렇지만 종교처럼 그런 관습이 되고 덕목이 되는 덕성으로 되어서 우리 동양 사상에, 특히나 중국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남겨주었죠. 공자님의 메시지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되는 법, 인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드릴게요. 인은 유교 윤리의 핵심 개념이다. 인은 논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가 개발해야 할 자질로서 어진 마음을 뜻하고, 다른 경우에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즉 충분한 덕성을 둬야한 존재가 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진 마음과 그 덕성을 둬야한 존재로 거듭나가는 그런 과정, 자기 수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서, 경,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인에 관한 공자의 사상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그대로 쭉 읽어 드릴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나 소인은 편히 머물 곳을 생각하고, 군자는 법도를 생각하나 소인은 혜택 받기를 생각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한을 찾는 일이 많아진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현명한 자는 무엇보다 덕을 좋아하고 항상 올바르게 처신할 것이다. 덕은 인간이 자신의 야망과 열정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이 멍에와 같다. 공자는 신의 일을 예컨대 소를 묶어 수레를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 멍에 거리에 비유한다. 이 신의가 없다면 가축들이 이 제멋대로 날뛰며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 멍에거리가 없다면 가축들이 제멋대로 날뛰어서 혼란을 불러올 그런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 사람의 신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이라는 것을 인간이 자신의 야망과 열정을 견제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위해 필요한 멍에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솔직히는 이런 덕에 대한 설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덕이 남을 위해서 그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덕을 쌓고 덕을 나누어라, 덕성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밖을 향한 개념으로가 아니라 나의 야망과 열정을 견제하기 위한 나의 절제를 위해 필요한 멍에라고 표현을 정의를 내리고 있으신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아래의 구절이 시사하듯이 우리는 자아에 충실해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아를 아무리 많이 분석하여 무지의 장막을 벗겨내더라도 자신에 관해 어떤 진리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질을 표현하는 그릇인 것이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물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문인들이 물었겠죠. 그러자 증자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선생님의 도는, 공자님의 도는 우리 본성의 원리에 충실한 충과 이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적용하는 서일 뿐입니다. 라고요. 공자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어는 단순히 공자의 말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려낸 공자라는 인물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준엄하시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험악하지 않으시며 공손하면서도 편하셨다 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4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사사로운 뜻을 갖는 일이 없으셨고 기필코 해야 한다는 일이 없으셨으며 무리하게 고집부리는 일도 없으셨고 또 자신만을 내세우는 일도 없으셨다. 너무 바람직한데요. 이 중에서 제일 제가 요새 같으면 눈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기필코 해야 한다는 일이 없으셨으며, 이 부분이요. 죽어도 반드시 기필코 이거는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냥 미셸의 바람일 뿐입니다. 각자 원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앞서 소개해드린 공자가 하지 않은 4가지 중에 또 더 와닿으시는 뭔가가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주 훈계를 했지만 악의가 없고 다만 제자들의 행실이나 관점을 비추는 거울 역할이었을 뿐이다. 또 공자는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꿈만 꿀 뿐인 정신적 자유와 깨우침을 얻은 인간 이상, 인간을 넘어선 그런 인간 이상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가 아끼는 제자 하나가 겨우 31살의 나이에 사망했을 때 공자는 한동안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던 그의 일화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일화에서 공자의 평정심과 또 언제나 온당하고도 시의적절한 그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자 자신도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늘 근심에 쌓여 있다고 말했죠. 이런 방식으로 늘 2가지 자질을 대조하여 이야기하는 공자의 어법, 이 방법은 기억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지마저 느껴지죠. 또 다른 그런 공자의 어록들, 공자의 메시지들 소개해 드릴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사람들과 화합하지만 부화내동하지는 않고 소인은 부화내동하지만 사람들과 화합하지는 못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않다. 항상 그에게
공자에게 지혜를 갈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느 날 공자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련다 라고요. 자공이,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자공이 말하였죠. 선생님께서 만일 말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의 뜻에 따르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운행하고 온갖 것들이 생겨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으아. 하늘도 그럴진데 나도 따로 말을 하지 않겠노라 하시는 거네요. 네, 공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드러나는 그런 일화와 문장들 소개드렸고요. 또 공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출세하는 법을 좀 들여다봐 볼까요?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관직에 등용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야망이었다고 해요. 제자인 자장이 공자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쭙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또 훗날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공정하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공자님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 국정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이 이를 떠받들며 돌고 있는 것과 같다. 우와, 표현이 좋네요. 덕으로 국정을 다스리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이 이를 떠받들며 돌고 있는 제 자리를 지키고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부의 고문이자 멘토이자 관직에 몸담기도 했던 공자의 통찰은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심한 처벌을 내리기보다 백성을 덕으로 이끄는 정치를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지만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게 되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라고요. 공자님은 비록 군사 부문이긴 하지만 또 다른 당시에 또 다른 정부의 고문 멘토이기도 했던 장군이죠. 손자병법을 지은 그 손자예요. 그 손자와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인간 본성의 이해를 철학의 중심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공자와 순자 같이 춘추전국 시대를 보낸 그 시대가 낳은 시대 스승들이죠. 통치자로서 존경을 얻고 부패를 막는 법에 대해서도 공자의 지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치자가 고든 사람을 기용하고 비뚤어진 사람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그 행동에서 공정함을 발견하여 자연히 복종하게 된다.
거고요. 만일 반대로 행동하여 비뚤어진 사람이 윗자리에 앉게 되면 백성은 정권에 아첨하기만 해될 것이다. 공자는 훌륭한 통치자의 또 다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백성들에게 충분히 혜택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되 스스로는 낭비하지 말라거나 정권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아니 된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위엄을 갖추되 험악하지 않게 대하라 하는 것들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공자는 사회나 국가를 건설할 때 인내의 힘을 기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변덕에 따라 통치하지 말고 만사가 순리에 따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면 후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선조와 과거의 관리들이 특정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전쟁과 대격변의 시대에 일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 정의를 추구하는 공자의 비전은 통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을 그를 따르는 그 관료로 나아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깨닫고 또 행하게 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지속하시지 않으셨을까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자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자는 위대한 학자로서 모국이었던 노나라의 연대기를 기록한 사료와 시편의 선집을 편찬하셨고요. 역경에 관한 중요한 해설서도 집필하셨습니다. 공자는 경전을 익히는 것을 자기 완성의 방도로 보았고 그만큼 총명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었죠. 논어에서 자하가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장인들은 일터에 있음으로써 그들의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그들의 도를 이룬다라고요. 공자에게 배움은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늘 하는 거죠. 매일 일터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매우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배움이고요. 군자는 배움으로써 그들의 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군자에게는 배움이 바로 업인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또한 공자 자신도 이를 더욱 간명하고 힘있게 말한 바 있다. 이렇게요. 들어보세요. 말의 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가 없다고요. 인간에 대한 그의 탐심, 인간에 대한 공자님의 깊은 이 사랑과 애정,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음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 공자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 또 이 성경과 논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나란히 견주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공자님은 인간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신적인 존재로 신화되었다는 그런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성경은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라고 하면, 논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들 인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밝음으로 서로 구하는, 함께 구해지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이 신의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공자는 인간의 시대, 인간 스스로의 신에 의존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서양 유럽에서 중세를 지탱해 왔던 그 신의 시대를 아예 원천적으로 이 동양 사상, 유교 문화에서는 그런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두지 않죠. 신에 의지 않고 인간 스스로에 의한 그런 배움과 학습, 깨달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이제 좀 마무리로 들어가 볼게요. 공자는 효를 중시했어요. 특히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여 논어에도 부모가 돌아가신 후 3년상을 치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제자가 충효의 의미를 묻자 요즘의 효는 단지 물질적인 봉양을 뜻하게 되었지만 단순히 먹여 살리는 것은 개나 또 말도 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현하고 있으시고요. 그에 따르면, 공자님에 따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공경입니다. 봉양이 아니라 공경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을 가다듬으며 우리가 그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슬 중 그 사슬 중에 하나의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가벼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공자는 전통 그 자체에 얽매이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는 당시 풍습대로 주인과 함께 매장당할 처지에서 도망쳐 나온 한 노비 소년을 거두어주고 지켜주었고요. 또 공자는 법정에서 당시에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순장은 충효를 끔찍할 만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야만적인 관습이라고 주장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노비 소년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의무는 물론 중요하죠. 의무는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 항상 덕을 추구하는 것이 의무이지 특정한 관습이나 전통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하는 것이 공자의 논지였고 공자의 입장이었어요. 관습이나 전통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공경이나 정직 같은 그 자질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공자를, 논어를 다시 읽는다고 한다면 그가 얘기했던 이런 좋은 덕성들과 자질들을 이 시대에 구현하고 펼쳐가야 한다면 춘추전국 시대에 맞는 그때 있었던 관습이나 전통을 부활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21세기에 부합하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이 시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 방식으로 그의 자질과 덕성들을 구현하고 사회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우리가 같이 구현해 가야 할 수 있지 않나,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녹음 마무리하고요. 동양에 논어가 있다고 하면, 논어가 얘기하는 의무론이 있다고 하면 서양에는 키케로의 의무론이 또 있습니다. 이 책도 함께 읽으시면 좋을 책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오늘 벌써 일주일에 반절이 꺾어 넘어가고 있네요. 어찌나 빠른가 말이죠.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